오늘 주제가 금융혁신과 금융산업 발전 방향인데, 좀 전에 정우택 의원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렇게 금융에 걱정을 많이 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세미나를 하고 연구를 하는데 왜 금융산업은 좀 퇴보를 하느냐. 그래서 그런 짧은 시간에 저도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갈수록 이 경쟁력을 상실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 발전되는 그런 모습이 좀 됐으면 하는 제가 그 마음으로, 바람으로 제가 오늘 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요 내용들은 지난 5년 동안 제가 연구를 한 결과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융산업 발전에서 많은 어떤 걱정과 그런 염려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금융산업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제가 발표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에서는 찾지를 못하겠네. 1장에서는 금융산업 현주소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은행들의 어떤 경쟁력 분석 국제 비교, 그 다음에 역대 금융 혁신 방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업의 부가가치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 미국, 영국 같은 데는 한 7% 이상 그 부가가치를 전체 GDP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5.4% 정도 추세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어쨌거나 하향 추세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국가 경쟁력하고 금융 경쟁력과는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 경쟁, 금융 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필수 불가능한 요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 경쟁력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논란, 담론을 있었습니다. 저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한 30위권 들어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WEF에서는 80위권, 우간다 수준, 우리가 상당히 논란에 우리 우선거리가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금융 만족도를 조사한 거지 금융 경쟁력을 조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그걸 좀 이렇게 신랄하게 조금 이 명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80위권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분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87위, 이거 잘 안 되나요? LED여서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융시장 성숙도를 보시면은 87위, 80까지 돼 있죠. 상식적으로 이거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갖고 이제 우리가 조금 언론에서 너무 좀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어쨌거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내용 중에서는 우리가 이 가장 안 좋은 게 이 금융 서비스 이 기업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는 금융 서비스 부분이라든가 은행 건전성 부분, 이런 거는 안 좋다. 또 대출 같은 게 은행들 문턱이 높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반면에 우리가 실물 경제는 한 10위권 초반으로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GDP, 총 GDP 순이라든가 국가별 무역 규모 순위, 이게 2016년 기준으로 한 10위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 경쟁력, 실물 경쟁력에 비해서 금융 경쟁력은 떨어진 건 틀림이 없는데 또 과장된 것도 좀 있다는 겁니다. IMD가 60개국을 조사했는데 37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조사가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여기서도 금융은행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 이 금융위험 요소 이런 부분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IMF 금융 발전 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수를 다 조사를 해봤어요. 이거는 세계에서 우리가 6위를 했습니다. 188구에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이거는 금융시장 발전 지수에 주로 주식시장의 어떤 지표를 갖고 하는 게 정량적 지표 중심으로 한 겁니다. 정성적 제도적인 측면은 상당히 무시되고 모든 부분이 정량적 지표고, 특히 이 주식시장의 주식시장 회전율이 거의 세계 속에 1위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최고의 점수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6위를 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우리 경쟁력을 과대표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IMF 금융발전지수 이거 뭐 1위를 했어요. 우리가 1위 주식시장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런 거를 발표하는 게 나는 IMF 경제학자가 발표했는데 상당히 제가 좀 의심이 가는 그런 거고, 또 WEF 같은 경우는 너무 자금 수요자들의 서베이 금융 만족도 조사를 같은 것 갖다가 경쟁력 치는 게,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한 30위권대로 보면은 틀림이 없고, 역시 그렇다 하더라도 실물 경제에서 많은 경쟁력이 뒤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금융회사, 그다음 금융산업, 은행의 경쟁력 요인은요, 이 일본은행에서 다 정리해놨어요. 이 92년도에. 그래서 내부 요인, 외부 요인에서 생산 기술성, 안정성, 거시경제 환경, 금융제도 강도 규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표들 다 구해서 한번 다 비교를 했습니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치명적인 어떤 단점, 그런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의 이 내부적인 어떤 생산성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또 금융제도 강도 규제 상황 이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다 모았고요. 이거는 2015년에 발표한 논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ILD, WEF 데이터를 다 모아서 나라마다 다 모은 거예요. 60개 나라를.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중요한 나라만 제가 여기를 포함,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미국 비율적으로 보시면은 한 평균적으로 한 77%, 중국에 비해서 이게 우리나라 일본 대비 73.6, 중국 대비 90.3, 싱가포르 대비 60.8, 미국 대비 70.9. 1이 넘어요.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높다 보는데 상대적으로 경쟁이 다 낮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문제가 심각한 데가 어디냐면은 생산 기술 부분하고 금융제도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세가 계속 떨어집니다. 한국의 금융 경쟁력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세미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걱정을 하는데 왜 경쟁력은 자꾸 떨어지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제가 이제 살펴봤는데 역시 결론은 제가 하나로 제가 아마 조만간에 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주요 은행들 보면은 50대 안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어떤 뭐 은행 지주사도 없어요. 그죠? KB금융, 산업,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 이런 부분이 다 60위에서 88위에 묻고 있습니다. 머물고 있습니다. 1위에서 50위에 중국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미국, 중국, 미국, 프랑스, 영국이 5개 이상씩 들어가 있고, 일본,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그 다음에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도 2개씩 들어가 있어요. 브라질, 러시아도 우리도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규모뿐만이 아니고 경쟁력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걸 상대적으로 또 보여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수익성 지표 대단히 떨어집니다.
주요국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됩니다. ROA 1.1인데 0.4, ROE 10%인데 4.8이에요. 민 2.2인데 우리 1.6이에요. 그래서 수익성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조금 은행이 조금 수익 내면은 또 비난의 화살이 돌아오죠. 자,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 제가 지표를 업데이트한 건데 인건비 부분 한번 보세요. 인건비 부분이 국민소득, 그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의 인건비는 세계 주요 은행들에 비해서 26%에서 44%가 높습니다. 미국에서 주요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주요 금융기관에 취업을 하면 지금 한 5만 불 정도 받습니다. 우리나라 임금하고 비슷하죠. 우리나라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미국의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2배가 넘습니다. 월급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구조 하에서는 사람을 줄일 수밖에, 금융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금융 소비자 보호는 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비용 구조죠. 금융혁신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금융회사는 없는가? 또 국제 수준에 비해서 30위권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원인은 역시 고비용 저수익 구조, 과도한 금융규제, 금융정책, 금융감독의 투명성 구조 이런 것들이 큰 문제이지 않겠느냐. 저는 오늘 죄송하지만 여기 국회의원들 많이 오셨는데 정부, 정치, 금융감독 이쪽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거 빨리 개혁, 혁신하지 않으면은 금융기관, 금융회사 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은행 내부의 혁신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이고요. 사회 언론 부분도 공동 책임이라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인사 개입이라든가 과도한 규제, 금융정책의 지나친 간섭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금융감독 관행이 조금 선진적이지 못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수준이 그 나라의 금융경쟁력 수준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쟁력 수준의 어떤 그거를 갖다가 바운드를 쳐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게 빨리 혁신하지만은 어렵지 않겠느냐. 은행 부분 굉장히 고비용 저수익 구조. 이건 임금 낮출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금융 서비스 양과 질 안 좋죠. 그 다음에 은행 높은 문턱 비난 많이 받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충당금은 좀 덜 쌓고 90채권에 비해서 건전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있고 언론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좀 내용을 제가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수익성 경영에 대해서는 왜 나쁜지를 좀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건전성이 불충분하느냐, 금융 소비자 보호가 불충분하느냐 이걸 따져야지 수익성 자체를 따지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수익성이 많다면 좀 충당은 더 싸라, 자기 자본 더 싸라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금융 외적인 걸로 자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금융산업 발전은 요원하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6대 금융혁신 과제의 강력한 추진과 금융혁신 법안 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 제정이 아주 시급하다고 봅니다. 6대 과제는 핀테크 금융혁신, 금융감독혁신, 안처금융혁신, 내부경영혁신, 정책금융혁신, 금융통행혁신을 보고 있습니다. 핀테크 금융혁신은 우리 정일신 교수께서 좀 더 자세한 걸 설명을 보완해서 해주실 겁니다. 제가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거는 매기 효과를 또 기대하면서 ICT를 통해서 금융을 발전시키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또 4차 산업 관련해서 기술적인 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거를 우리가 금융과 결합해서 금융산업의 발전에 어떤 치명적인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역시 비대면 인증 기술이라든가 빅데이터 관련 기술 또는 규제, 블록체인 등의 기술적 구성 요소들을 갖다가 잘 활용한다면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핀테크 산업 분류 이런 거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요. 투자 비중도 금융 소프트웨어를 많이 가고 있다 이런 트렌드를 말씀드리고 또 우리나라는 모바일 뱅킹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핀테크의 어떤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뱅킹 중에서 모바일 뱅킹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3분의 2 정도 67.3% 정도 됩니다. 그림 오른쪽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상당히 핀테크 관련해서 발전이 뭐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노력, 그 다음에 핀테크 업계의 노력으로 인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고 이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경쟁국인 중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그런 맛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실질적 규제 완화하고 사업의 다양화가 핵심이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이거 빨리 도입되고 실질적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소비자 보호 확보의 어떤 균형적인 시각, 지나친 금융 소비자 보호를 하게 되면 또 핀테크 산업의 어떤 위축을 가져올 것이고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핀테크 사업에서 다양한 단순 송금 결제에서 금융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금융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는 인터넷 전문의 소유지분 규제 완화 이거 빨리 완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양립하고 있는 게 세계적으로 인터넷 전문 은행들은 한 20년에 출범했습니다. 20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년 뒤에 출범하면서 우리가 뭐 그 갭을 좀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소유 지분 확대, 빅데이터 활용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 하면 다 공부는 많습니다. 한 4, 5년은 투자해야 됩니다. 4, 5년 뒤에 이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달성하게 되고 흑자가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 지분 확대가 지금 4% 유지하자는 주장하고 또 국회에서 50% 확대하는 주장이 있는데 둘 다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한 20에서 30% 정도의 지분 확대를 해서 일대 대주주는 나가야 돼요. 전행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적 소유 지배 구조 형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주 간의 어떤 견제를 할 수 있고 사공모와 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플러스 이제는 이 산업자본의 지분 확대에 대해서 이제 위험이 증대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동일인 여신 한도 규제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대주주의 엄격한 자격 심사 이런 걸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4%에 묶이는 순간에는 우리는 역시 그대로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장하는 20에서 30% 계속 주장해 왔는데 이런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활용은 최근에 20일인가요? 그 금융계에서 상당히 많은 전향적으로 규제 완화하는 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 정보를 비식별화해서 암호화 코딩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신용평가라든가 그 다음에 연구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시키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너무 유럽식 옵트인의 가장 엄격한 우리 개인정보 활용의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규제 완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자산관리 영역 결제 송금 부분의 규제 완화가 있어야 되고요. 금융감독 혁신 방향, 이 중요성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구조는 세계에서 가장 찾아보기 어려운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제가 2012년부터 이거 빨리 바꿔야 된다고 주장 많이 했는데
국회에서 논의를 되고 있으면서 이게 뭐 어디로 됐는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 관행이 지금 그렇게 선진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혁신 없이는 금융산업 발전은 불가하다. 제가 불가능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방향은 이에 상충되는 부분을 다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위원회를 쪼개라는 겁니다. 금융감독위원회하고 금융정책은 기재부로 보내고, 그죠? 업종별 이거 빨리 이거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쟁력, 산업 경쟁력, 금융산업 경쟁력 어려워요. 그래서 빨리 이걸 좀 큰 그룹핑이라도 해서 좀 나가야지 고비용 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 확대, 저수수료 현실화, 이자 수익 확대, 중금리 대출 서비스 되고 이런 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으로 제가 그 다음에 특히 금융 서비스를 어디 중국집에 만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짜라는 겁니다. 공짜로 생각하는 거예요. 금융 서비스는 절대로 공짜가 안 돼요. 예. 그래서 거기에 행정 비용이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전성 규제에서 커버리지 레이쇼 굉장히 떨어집니다. 우리 BIS 자기자본 비율은 상당히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충당금, 기실 채권 대비 충당금을 쌓으라고 감독 당국에서 많은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정책금융,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책금융 성기능, 긍정적 기능 많이 있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금융은 네 가지입니다. 금융시장 안전을 위한 거, 정보의 비대칭, 중소기업 지원, 그 다음에 외부 효과에서 시장 실패, 이거는 산업 이 지원이에요. 그 다음에 민간금융이 발달되지 않은 부분의 지원, 이거는 서민금융 지원입니다. 이게 왁구가 속된 딱 짜여져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긍정긍정, 부정긍정 이 정도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네 가지 영역에서 서민금융은 부족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금융이 가장 과도한 지원이에요. 가장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 지원,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상공인 지원은 좀 고만고만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과대 공급하게 되면 세금이 쉽게 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겁니다. 세금 이런 거 낭비되면 안 되죠. 그래서 사회 구성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자원 배분의 왜곡이 생기는 겁니다.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정책금융기관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고 조사를 했어요. 12개 기관이고요. 자, GDP 대비 정책금융 총대출에 한국 23.9%입니다. 다른 나라 보세요. 높은 데가 이태리 같은 데도 15.8%예요. 일본 9.4%예요. 우리나라는 정책금융이 거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민간 중심의 금융산업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총 대출에서 정책금융 대출을 보시면 34%입니다. 34%. 굉장히 높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넘기겠습니다. 자, 우리 GDP 대비 중소기업 정책 보증 비중은 이게 이제 OECD에서 한 40몇 국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3등이었어요. 3등이 좋은 수치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필요하죠. 과도하다는 겁니다. 자, 장기 거액 우량 보증연합 한번 잘 살펴보시죠. 신보, 저기 우리 2016년도에 10년 초과 비중이 11조 정도 됩니다. 11조. 비중이 26%예요. 아니, 업력이 미니멈 10년 넘으면 성숙 단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8년에서 9년 넘어 8년에서 10년이 넘으면 성숙 단계, 성숙 단계. 모든 업종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10년 초과가 11조예요. 기보 보세요. 4조입니다. 19.4%. 그죠? 이거는 정책금융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거액보증, 무형보증까지 하게 되면은 최소한 한 15조에서 20조 정도가 지금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서민금융이라든가 소상공인한테 지원해줘야죠. 그죠?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넘겨주세요. 소상공인 금융부는 넘기겠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서민정책금융요. 아니요. 예. 그래서 이쪽은 이제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왜? 대부업체가 굉장히 많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부업체 쓰는 사람이 250만 명이에요. 예. 자네도 굉장히 크고요. 평균 500만 원씩 이상이 쓰고 있어요. 이자율 26%, 7%입니다. 불법 대부업체 24조예요. 이런 구조 하에서는 이 금융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금융 포용의 그 정책금융 혁신 부분에 이쪽으로도 많이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넘기시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책금융 비효율성 중소기업 정책금융 가장 높고요. 대내외 산업 정책금융 두 번째, 소상공인 정책금융, 서민 정책금융.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서민 정책금융이고요. 계획이 아주 심각한 중소기업 정책금융.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쪽 부분은 통폐합을 통해서 빨리 중소기업 정책금융 효율성을 달성하고 그 나머지 남는 그 여력을 재정 지원의 여력을 갖다가 서민 정책금융으로 돌려야 될 겁니다. 지금 그게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기본 방향은 단일 기능, 단일 기관의 원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 이 외국에는요 이렇게 중복적 경쟁적 지원 가능성을 여지를 만들어 놓지 않아요. 우리나라 부처가 다 다르죠. 효율성은 뭐 이거 당연한 거예요. 비효율성 당연한 거예요. 유사기관 통합 빨리 해야 됩니다. 민간금융시장은 경쟁이 심화될수록 자원 배분이 잘 되고 효율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구성이 증가합니다. 정책금융 부분은 경쟁이 심화될수록 민간금융시장을 구축시키고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금융 실패 사회 구성의 감소라는 큰 우리 코스트를 지불해야 됩니다. 재정 부담, 국민세금 부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했는데 우리나라 심각하다. 그래서 조금 통폐합을 해서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지원, 산업구조 변화에 아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어떤 방향 여기서는 제가 설명할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포용금융 혁신입니다. 랑가라자라는 경제학자가 2008년도에 정의 금융 포용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그죠? 이것도 다 이게 이 리터처가 있고 사례가 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5가지 요건인데 기초적 물리적 접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 그야말로 금융기관에 없어서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지리적 접근 내외 거래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또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 이거는 정보에 대한 대칭성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고비용의 부담, 취약계층이 고비용 부담으로 해서 금융 소외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용등급에 대해서 너무 고금리 대출을 한다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법 대출이 성행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책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금융 소외가 일어나는 경우, 특히 서민금융 같은 경우는 정보가 없고 개인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책이 변화가 있었을 때 그 정책을 못 쫓아가거나 이용을 못하거나 이런 소외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나라는 다 좋습니다. 4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먼저 금융 포용 지수 측면에 이것도 세계은행에서 발표를 합니다. 3년마다 발표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세계 20위권 정도 됩니다. 금융 포용 지수에 의하면. 물리적 접근성 좋습니다. 근데 아까 고비용 구조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고요.
특히 취약계층들의 신용등급보다 높은 이자 부담. 이게 금융 양극화죠. 금리 구조이 단절하고 중금리 시장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글로벌 핀텍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21건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업 신용대출금리 한번 보세요. 이거는 취약계층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 대부업 대출을 쓰는 순간에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 구조가 15조 정도 되고 250만 명이 되고 1인당 평균 부채가 586만 원이에요. 그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사금융 이용 보세요. 43만 명에다가 24조에 24. 합하면 40조입니다. 40조.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 중금리 이 부분에서 저는 12년, 13년 계속 주장했는데 최소한 20조 원의 중금리를 공급할 수 있는 서민금융 전담은행이 필요하다. 제가 12년, 13년 계속 주장했는데 논의가 되다가 지금 사라졌어요. 불법 사금융 포함해서 전체 40조 중에서 최소한 반은 공급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사회적 대출, 정책적 논의 사회적 대출이 있는데 사회적 대출은 정책 시장 친화적인 정책적 대출이에요. 그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물론 정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방향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체금융의 대출 운영을 통한 서민금융 전담원의 역할, 신협의 사회적 금융 기능 강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올바르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금리 대출 획기적인 확대가 중요하고, 저는 대부업체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업체는 아니 외국에서 대부업체가 성행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주 제한적이죠. 급전, 아주 단기, 그죠? 소외 이렇게 가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만연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크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연체자에 대한 사전적 채무조정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연체가 100만 채무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연체 징후가 있는 취약계층 채무조정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공적 채무조정 가기 전에 사적 채무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주장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왔습니다. 이게 현황인데 우리나라는 은행, 제2금융권, 대부업체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중금리 마켓이 없죠. 그 다음에 채무조정을 보는데 채무조정은 사적 채무조정, 공적 채무조정, 사적 채무 워크아웃 이런 거예요. 프리워크아웃. 공적 채무조정은 회생과 파산입니다. 병행돼 있어요. 병행. 그죠? 병행. 양쪽으로 다 가도 돼요. 크게 잘못된 거죠. 제가 대편 방안은 어떻게 했냐면 중금리 시장을 빨리 만들어라. 세 가지 저걸로 해놨는데 중금리 마켓. 그래서 점성으로 되게 제가 제안하는 중금리 시장. 그 다음에 미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의 우리나라 신보기 비슷한 데 가봤는데 다 해요. 다 해.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이런 아주 제도적으로 단계적으로 못 돼 있는지 그게 지금 제가 아쉬운데, 그 다음에 이제 사적 채무 조정을 저렇게 미연체자한테 확대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공적 채무 조정에 가야 돼. 사적 채무 조정을 받았거나 상담했거나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증서를 받고 확인서를 받고 공적 채무 조정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공적 채무 조정 가면 안 돼요. 예. 그리고 회생과 파산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 비용을 가장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책을 쓰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출 좋습니다. 저는 이걸 반대하고 싶은 생각 없고요. 다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책적인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협의 규제 완화, 그죠? 신협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 업무 영역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이게 뭐 공동유대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요즘 사회적 금융 얘기 많이 하는데 신협의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금융질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고 마을 단위 기업, 지역 공동체,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중금리 대출, 신용 대출을 확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체금융 이거는 한 20전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중금리 우체금융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체국 예금의 한 30%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냐. 이게 선진국에서는 OECD 국가 중에서 17개국이 그 가장 적절한 대안이 아니겠느냐. 제가 이 대안을 찾다가 우체국 금융을 찾게 됐습니다. 제가 2012년, 14년도에 신설하자. 신설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아직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런 금융기관들을 갖다가 규제 완화를 통해서 발전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